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잠깐 집을 비울 동안의 뒤처리로서 옷장이며 선반이며 실내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6월 초하루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흐리고 추웠으며 빗줄기가 세차게 창문을 때렸다. 나는 현관문이 열리고 세인트 존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창 너머로 그가 마당을 가로질러 위트크로스 쪽으로 안개 자욱한 무어를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위트크로스에서 마차를 기다리는 것이다. 몇 시간 후면 나도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위트크로스에서 나도 마차를 타요. 영국을 영원히 떠나기 전에 찾아봐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침 식사까지는 아직 2시간이나 남아 있어서 나는 내가 들은 목소리를 상기하고 어디서부터 들린 것인지를 생각했지만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외계가 아닌 나의 내부에서 들린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지 신경 탓인 환각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계시에 가까웠다. 어쨌든 영상에서 깨어나 나는 말했다. 이제 곧 나는 어젯밤에 나를 부른 목소리의 주인공에 대해서 알게 되리라. 편지는 소용이 없으니 이번엔 직접 찾아가는 거야. 아침 식사 때 나는 다이애나와 메어리에게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사나흘 정도 집을 비울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서? 네, 전부터 마음에 걸리던 친구가 있어서요. 만나지 못하면 소식이라도 알아봐야겠어요. 천성이 착한 사촌들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다만 혼자 여행을 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마음의 불안 외에는 아무것도 염려될 것이 없으며 그 불안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후의 의논은 간단했다. 그들은 캐묻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이 여행 계획에 대해 지금 당장은 얘기할 수 없다고 하자 그 말만으로 그들은 다정스럽고 현명하게도 내 의사에 동의해 주었다. 같은 경우에 내가 그들의 행동의 자유를 인정하듯이 그들은 나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오후 3시에 나는 무어하우스를 나와 4시가 지나서 위트크로스의 표지 밑에 서성대며 멀리 손필드까지 나를 실어다 줄 영마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기척도 없는 쓸쓸하고 고요한 그 십자로에 드디어 멀리로부터 마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꼭 1년 전 같은 장소에 나를 내려놓았던 바로 그 마차였다. 아, 그때의 나는 얼마나 외로웠으며 희망도 목적도 없었던 신세였던가. 다시금 손필드로 가는 나는 마치 제 집을 찾아가는 통신용 비둘기와도 같았다. 그로부터 36시간 후인 다음 목요일 아침에 마차는 어느 길가 여관 앞에 와 멎었다. 흡사 그리운 추억의 모습들이 펼쳐진 것처럼 녹색의 울타리며 널따란 논밭, 낮은 목장의 언덕들. 아, 너무도 기억에 생생하다. 여기서 손필드까지는 얼마나 가야죠? 나는 마부에게 물었다. 앞으로 2마일만 가면 됩니다. 여행은 끝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짐은 내가 다시 오기까지 마부에게 맡겨두고 나는 곧장 걸어갔다. 햇빛에 반사한 여관 간판은 로체스터 암즈라고 쓰여져 있었다. 내 마음은 뛰었다. 눈앞에 쪽문이 있었다. 그 저쪽으로 펼쳐진 들이야말로 내가 손필드를 떠나던 날 정신없이 헤쳐나온 들판인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이 정해지기도 전에 나는 어느새 그 한가운데에 있었다. 어쩌면 이처럼 빠른 걸음, 도중에는 달리기까지 했다. 눈익은 숲은 아직 보이지 않는지 기대하는 마음은 점점 죄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낯익은 나무 사이로 베는 목장과 언덕들을 얼마나 사랑했던 것인가. 마침내 땅까마귀가 떼지어 있는 그 나무 숲이 저만큼에 떠올랐다. 까악까악거리는 울음소리가 유난스럽게도 아침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다. 이상한 환희가 나를 채찍질하여 나는 분주히 길을 걸어갔다. 처음에 보는 것은 정면에서가 아니면 안 돼. 하고 나는 마음에 맹세했다. 그 당당한 바람벽을 마주하면 주인님의 방 창문이 보일 거야. 그분은 일찍 일어나시니 거기에 서 계실지도 몰라. 아니면 과수원이나 마찻길을 산보하실지도 모르고. 한 번만 보고 싶다. 다만 한순간이라도. 나는 이미 과수원의 낮은 쪽 울타리를 따라 그 모퉁이를 돌았다. 그곳에는 제각기 머리에 돌덩이를 인 문기둥이 양쪽으로 서 있고 문은 목장을 향해 열려 있다. 한쪽의 문기둥 뒤에서 나는 저택의 정면을 보고자 조심스레 목을 내밀었다. 이곳에선 바람벽이며 창문, 현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으므로 나는 어느 침실에 블라인드가 거쳐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 순간 내 마음의 움직임과 행동을 말하기 전에 하나의 비유에 먼저 귀 기울여 보기로 하자. 이끼 낀 냇가에 잠들어 있는 애인을 본 연인이 그를 깨우지 않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보고자 한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그는 소리 없이 풀 위를 걸어가 그녀의 얼굴 위에 허리를 굽힌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 위에 덮인 얇은 베일을 벗긴다. 바야흐로 그의 눈은 미의 극치인 따뜻하고 꽃답고 귀여운 평화로운 얼굴을 보리라고 기대한다. 번갯불처럼 던진 그 일별. 그러나 지금 그 눈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소스라친다. 벼랑간에 미친 듯이 방금까지는 손도 대지 않던 그 몸을 으스러지도록 두 팔로 껴안는다. 그는 애인이 잠든 줄 알았으나 이미 그녀는 돌처럼 싸늘한 시체였다. 나는 호화로운 저택 쪽으로 조심스레 눈을 주었으나 그곳엔 까맣게 타버린 폐허만 남아있었다. 침실의 창가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기색은 없을까 싶어서 남몰래 엿보느라고 기둥 뒤에 숨어있을 필요는 없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염려하거나 마찻길에 인기척이 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는 없었다. 잔디며 뜰은 마구 짓밟혀 있었고 출입구는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마치 지난날 내가 꿈에 본 것처럼 아주 높고 허물어져 가는 벽만이 구멍으로 남은 창들을 달고 있을 뿐이었다. 지붕도 바람벽도 굴뚝도 모두 허물어졌다. 그리고 주위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 쓸쓸한 폐허와 고요로 꽉 차 있었다. 내가 보낸 편지에 회답이 없었던 것도 이러고 보면 무리는 아니다. 거푸아에 불탄 이 자국, 어떻게, 어떠한 손실이 여기에 따랐을까? 누구의 짓일까? 무서운 의문이었다. 허물어진 벽과 폐허인 내부를 잠시 살펴본 나는 이 재앙이 요즘의 일이 아닌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젖은 잡동사니 속에 봄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돌이며 무너진 대들보 사이에 잡초가 나 있었다. 그러면 이 폐허의 불행한 주인은 어디로 갔는가? 어느 나라로? 어떠한 운명 아래? 나의 눈은 대문 가까운 곳에 교회당 탑에 가 있었다. 저 좁은 대리석 집에 로체스터가 처마를 나란히 하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는 대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곧 길을 되돌아갔다. 모든 것은 여관집에 가 묻기로 하자. 손수 내 방으로 아침 식사를 가져온 주인에게 나는 물어볼 것이 있다고 잠깐 앉아주기를 부탁했다.
주인은 인품이 과히 떨어지지 않는 중년 남자였다. 주인님께선 손필드 저택을 아시나요? 하고 나는 물었다. 알고 말고요. 나는 그곳에서 지낸 적이 있답니다. 아, 그러세요? 나는 그를 본 일이 없으니 내가 없었던 때일 거라고 생각했다. 돌아가신 로체스터님의 하인장을 지냈었지요. 돌아가셨다고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반문했다. 그럼 그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의 에드워드님의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하고 그가 설명했다. 나는 겨우 숨을 내쉬었다. 멈췄던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나의 로체스터 씨는 아직 살아계신 것이다.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 로체스터님은 지금도 손필드에 계시나요? 묻지 않아도 뻔했지만 나는 어디 계신지를 직접 묻는 것을 삼갔다. 아닙니다, 손님. 거기엔 지금 아무도 살지 않아요. 아마 손님은 여기엔 처음인 모양이니 지난 가을의 일은 모르시겠군요. 손필드 저택은 지금 폐허랍니다. 바로 추수 무렵에 타버렸지요.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처럼 훌륭한 집이 가구 하나 꺼내지 못한 채 폭삭제가 되어버렸지요. 화재는 야밤에 일어나 미처 소방차가 달려오기도 전에 건물은 화염 속에 휘말렸지요. 나는 직접 보았습니다만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어요. 야밤중에 나는 중얼거렸다. 그렇다. 그것이 처음부터 손필드의 운명의 시간인 것이다. 불은 어디서 났는지 밝혀졌나요? 모두 짐작들은 하고 있지요. 네, 알고 있어요. 그는 테이블 곁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낮게 말했다. 그곳엔 부인이 뭐랄까 미친 사람이 갇혀 있었어요. 하긴 그런 소문을 들은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건 벌써 몇 해째 극비에 붙여진 일이라 그런 부인이 사실 있는지 어쩐지도 몰랐었어요. 본 사람이 없으니 말이지요. 그런 부인이 저택에 있다는 소문만이 나돌았답니다. 그러니 어떤 신분이고 어떤 경위의 사람인지를 알 수 없었지요. 에드워드님이 외국에서 데려온 여자라는 사람도 있고 첩이라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1년 전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나는 내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아 두려웠다. 그래서 주인이 본 줄거리로 들어가도록 물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은? 그 부인이 말입니다, 손님. 하고 그는 대답했다. 로체스터님의 부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연한 일로 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 댁에 젊은 여자 가정교사가 있었거든요. 로체스터님은 그분을 그렇지만 그 화제는? 하고 나는 재촉했다. 그래서 에드워드님이 연애를 하셔서 로체스터님은 40 전후인데 그 여자는 채 20도 안 되었죠. 그 연배의 신사가 젊은 여자에게 반해서는 그만 앞뒤도 분간 못하고 드디어 결혼까지 할 작정이었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하고 나는 말했다. 저는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화재에 관한 것을 듣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미친 로체스터 부인과 화재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여자 외에 불을 붙일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 미치광이에 시중을 드는 여자로 풀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일에 대해선 꽤 신용이 있고 쓸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 진을 몰래 숨겨가지고 마시는 결점이 있었지요. 하긴 너무 신경이 닿는 일을 하니 그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미치광이 여자는 교활했기 때문에 풀부인이 진을 마시고 녹아 떨어지면 그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방을 빠져나와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지요. 언젠가 한 번은 주인님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한 일도 있었다는 말도 있지요. 하여간 그날 밤에 그 미치광이는 우선 자기 옆방의 커튼에 불을 붙인 다음 2층에 있는 가정교사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마 그간 사정을 알고 그 여자를 원망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기 침대에다 불을 붙였지만 다행히도 그곳엔 아무도 자고 있지 않았지요. 가정교사는 벌써 2달 전에 달아나 버렸으니까요. 로체스터님은 마치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보물이라도 잃은 것처럼 팔방으로 수색했지만 결국은 허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나머지 성미가 아주 거칠어졌습니다. 본래는 절대로 억지를 부리지 않고 매사에 신중하시던 분이 성미를 부리게 된 거예요. 게다가 혼자 지내고 싶어서 가정부인 페어팩스 부인을 먼 일갓집에 보내버렸습니다. 뒤처리엔 신경을 써서 종신연금을 붙여준 모양입니다만 부인도 물론 받을 만한 자격은 있었지요. 로체스터님은 양녀인 아델 양도 학교에 넣어버리고 다른 지주들과는 일체 손을 끊은 채 마치 숨어 사는 것처럼 혼자 지냈습니다. 네? 그럼 그분은 영국을 떠나신 게 아닌가요? 영국을요? 천만에요. 그분은 현관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에는 정신병자처럼, 물론 정신이 돈 것은 아닙니다만 뜰이나 과수원 속을 유령처럼 헤매고 다녔지요. 주인님은 그 가정교사인 작은 계집이 오기 전까진 참 씩씩하고 당당하고 두뇌도 명석한 신사였습니다. 술이나 경마나 도박도 즐기지 않고 풍채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의 용기와 의지를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그분을 어렸을 적부터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에어인가 하는 계집 따위는 저택에 오기 전에 바다에라도 빠져버리는 게 나았을걸 하고 몇 번씩이고 생각이 드는 거려. 그런데 불이 났을 때 로체스터 씨는 집에 계셨었나요? 그럼요. 그분은 사방으로 올라가 하인들을 모두 깨우고 피신시켰죠. 그러고는 미치광이 부인을 구하려고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인은 지붕 위 바람벽 옆에 서서 팔을 휘저으며 1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있었어요. 나는 이 눈과 귀로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만 그는 굉장히 큰 여자로 길고 검은 머리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는 불길에 휘날리자 흔들거렸습니다. 그때 로체스터님은 우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천장을 통하여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벗어 하고 부르며 그녀에게로 다가갔지요. 그런데 손님, 바로 그 순간에 미치광이는 고함을 지르며 몸을 내던졌답니다. 번갯불처럼 돌바닥 위로 떨어져 버렸지요. 죽었어요? 죽었냐고요? 아이, 그럼요. 골이 으스러져서 숨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끔찍해. 네,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지요. 그는 몸서리를 쳤다. 그래서요? 하고 나는 말을 재촉했다. 그리고 저택은 몽땅 타버리고 지금은 바람벽만 남았지요. 또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네, 차라리 그랬던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지만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가엾은 에드워드님,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사람들은 그분이 이중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들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딱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외쳤다. 물론 살아계시지요. 하지만 차라리 돌아가신 게 나았다고들 말합니다. 왜요? 나의 피는 금세 식었다. 아주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 에드워드님이 전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나는 더 끔찍한 일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가 미친 것이 아닐지 나는 용기를 내어 사고의 원인을 물어보았다. 그것은 그분의 용기 때문이었죠. 혹은 마음이 너무 선량한 탓이기도 하고요. 주인님은 사람들이 모두 피신하기까지 집안에 있다가 로체스터 부인이 뛰어내리자 제일 마지막에 계단을 내려오셨어요. 그때 건물이 무너졌지요. 대들보며 기둥 밑에서 겨우 구출은 됐지만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대들보 하나가 몸을 지켜주듯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지만 한눈은 튀어나오고 한쪽 팔이 으스러져서 외과 의사인 커터 씨는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야 했습니다. 또 다른 쪽 눈도 염증을 일으켜 역시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이제 의지할 사람도 없이 앞도 못 보는 그분은 어디 계세요? 어디에 사시나요? 여기서 30마일쯤 떨어진 펀딘이라는 농장에 있는 아주 쓸쓸한 별장에 사신답니다. 누군가 함께 있나요? 나는 다그쳐 물었다. 존 노인과 그 아내가 함께 있습니다. 그 외엔 아무도 못 오게 하시니까요. 아주 수척해지셨다는군요. 여기서 탈 곳이 있을까요? 네, 깨끗한 마차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 곧 준비해 주세요. 오늘 어둡기 전까지 날 펀딘에 도착하게 해준다면 당신과 마부에겐 요금의 갑절을 지불해 드리겠어요. 아무런 장식도 없이 그저 낡고 횡댕그렁한 펀딘의 별장은 숲속에 깊숙이 묻혀 있었다. 사는 사람이나 가구도 없이 주인이 사냥 갔을 때를 위하여 겨우 방이 2개 준비되어 있을 뿐이다. 나는 우물한 하늘과 썰렁한 바람, 그리고 고즈넉히 베어드는 부슬비가 내리는 저녁 무렵 그곳에 도착했다. 나는 약속한 갑절의 요금을 주고 마차와 마부를 돌려보낸 후 마지막에 1마일은 걸어서 갔다. 거의 별장 부근까지 왔어도 별장은 무성하고 어둡고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숲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걷는 동안에 마침내 앞길이 환히 내다보이고 또 한참 만에 울타리가 보이고 이윽고 집이. 이 저녁 풍경 속에서는 나무들과 거의 분간할 수도 없게 젖은 녹색을 한 집이 시야에 들어왔다. 로체스터 암지의 주인 말대로 아주 쓸쓸한 곳이었다.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을까? 나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좁은 현관문이 열리고 뭔가 사람 비슷한 것이 집에서 나오는 참이었다. 문은 천천히 열렸다. 하나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와 계단 위에 섰다. 모자도 쓰지 않은 그 사나이는 비가 오는지 어쩐지를 알려는 듯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알았다. 비록 어둠 속이긴 했지만 그야말로 나의 주인 에드워드 페어팩스 로체스터인 것을. 나는 발을 멈추고 거의 숨이 막혀서 그를 지켜보았다.
풍채는 전과 다름없이 건강해 보이고 자세 역시 바르다. 머리는 까마귀처럼 까맣고 얼굴도 축나 보이지 않았다. 이 1년 동안에 어떤 슬픔이 있었더라도 그의 건장한 체력과 왕성한 활력을 죽일 순 없었다. 그러나 그의 용모엔 하나의 변화가 보인다. 무언가 근접할 수 없게 하는 학대받은 울 속의 야수처럼 자포자기한 암울한 표정이 그 어두운 우수 속에서 느껴졌다. 잔인하게 그 황금색으로 빛나던 눈을 빼앗기고 울 속에 갇힌 독수리야말로 그 눈 먼 삼손 같은 표정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는 층계의 섬도를 내려서서 손으로 더듬으며 잔디밭으로 왔다. 그것은 당당한 걸음걸이가 아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갈지 주저하듯이 걸음을 멈추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공허한 어둠뿐인 것이다. 그는 오른손을 내밀었다. 손으로 만져보아도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는 모양이었다. 팔짱을 끼고 머리 위에 떨어지는 빛 속에서 묵묵히 서 있던 그는 이윽고 더듬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잠시 후 나는 다가가서 노크했다. 존의 마누라가 나왔다. 메어리, 나는 말했다. 안녕하셨어요?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꿈틀했다. 아니, 정말 당신이에요, 에어 선생님? 아니, 여기에 어쩌면 이렇게 늦게... 하고 말하는 그녀에게 나는 그녀의 손을 잡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부엌으로 갔다. 거기엔 존 노인이 활활 타는 불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노부부에게 그간의 경위를 대충 얘기로 듣고 로체스터 씨를 만나러 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존에게 내가 마차를 내린 정거장까지 가서 트렁크를 찾아다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모자와 쇼를 벗고 오늘 밤은 이 별장에서 묵어 가겠다고 메어리에게 말했다. 마침 그때 안방에 벨이 울렸다. 메어리는 다녀와서 물컵을 촛대와 함께 쟁반에 올려놓았다. 그것 나를 줘요. 내가 가지고 갈게요. 그녀로부터 쟁반을 받아들자 손이 떨렸다. 메어리가 나 대신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자 닫았다. 안방은 음침했다. 난로 안쪽에서 불은 아무렇게나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눈 먼 주인은 맨틀피스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한쪽 벽가에 누워있던 늙은 파일럿이 실수로 밟힐까봐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몸을 웅크렸다. 내가 들어가자 파일럿은 귀를 고추 세우고 내게 덤벼들었기 때문에 자칫 나는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쟁반을 테이블 위에 놓고 개의 목을 쓸어주며 가만히 있어요 하고 낮게 말했다. 로체스터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기계적으로 돌아보았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없으므로 한숨을 내쉬며 몸을 전대로 했다. 물을 가져와, 메어리. 그는 말했다. 나는 절반밖에 안 담은 물컵을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파일럿이 다시금 흥분하여 내게로 왔다. 왜 그래? 그가 물었다. 누워있으라니까, 파일럿. 나는 또 말했다. 그는 물을 입에 가져가면서 귀를 기울였다. 물을 마시고 컵을 아래에 놓았다. 메어리, 거기 있는 건 너지? 메어리는 부엌에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누구야? 그럼 넌 누구야? 하고 물으면서 역시 그 시력을 잃은 눈으로 그는 보려고 했지만 헛된 일이었다. 물을 더 가져올까요? 물의 절반이나 제가 엎질렀어요. 하고 나는 말했다. 누구야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지? 누가 짓거리고 있는 거야?
파일럿이 잘 알고 있고 존과 메어리도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전 방금 도착했답니다. 뭐라는 거야? 그건 또 무슨 망상이야? 나는 무슨 광기에라도 잡힌 것일까? 망상이 아니에요. 광기도 아니에요.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만 목소리뿐이고 게다가 보이질 않으니 무엇이든 손에 잡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난 죽어버린다. 그는 손을 더듬거렸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아 두 손으로 꼭 움켜잡았다. 그 사람의 손이다. 그는 외쳤다. 이것은 그 사람의 조그맣고 가는 손이야. 그럼 손 말고도 또 있겠지? 나는 팔을 붙들리고 어깨를, 목을, 허리를 안기어 끌려갔다. 제인이지. 이것은 제인의 몸집이야. 똑같은 크기다. 그리고 이것은 제인의 목소리예요. 나는 덧붙였다. 모두 여기 있어요. 제인의 마음까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곁으로 이렇게 보내주시오. 제인이여, 제인이여다. 나의 둘도 없는 주인님. 나는 대답했다. 마침내 당신을 찾아서 돌아왔어요. 정말이요? 살아있어? 당신은 살아있는 나의 제인인가? 이렇게 만지고 꼭 안고 계시잖아요. 시체도 아니고 공기처럼 투명하지도 않아요. 살아가는 제인, 살아있다. 이건 틀림없는 당신의 손 얼굴이요. 그러나 그토록 비참했던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리는 없어. 꿈이야. 밤마다 똑같이 그 사람을 가슴에 껴안는 꿈. 꼭 이처럼 키스하고 또 절대로 당신은 날 버리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오늘부터는 절대로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떠나지 않는다고? 환영이 그렇게 말하는가? 하지만 눈을 뜨면 그것은 늘 공허한 희롱이었다는 걸 난 알게 되지. 다정하고도 아름다운 꿈이여. 이제껏 그러했듯이 너는 다시 도망치고 말리라. 하지만 가기 전에 키스해다오. 안아다오, 제인. 자, 이렇게요. 나는 나의 입술을 이전에 빛났던, 그러나 지금은 빛을 잃은 그의 눈에 갖다 댔다. 이마에 머리를 쓸어 올리고 그곳에 키스했다. 갑자기 그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런 모든 것이 꿈이 아닌 것을 그는 깨달았다. 제인이야. 그렇지. 그럼 당신은 정말 내게로 돌아왔어? 네. 그럼 당신은 어느 벌판엔가 시체로 누워있는 게 아니요? 집 없는 거지가 아니요? 아니에요. 이제 저는 독립해 있어요. 독립? 그건 또 무슨 뜻이요, 제인? 마데이라의 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 5,000파운드의 유산을 제게 물려주셨어요. 아, 이건 사실이다. 현실적인 이야기야. 그는 소리쳤다. 이런 것은 꿈에선 볼 수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의 독특하고 상냥하면서 생동감 있는 목소리, 내게 생명을 불어넣는 목소리다. 그래, 제인, 당신은 독립한 여자요? 부자인가? 네, 아주 부자예요. 만일 제가 곁에 살아도 좋으시다면 이곳 바로 옆에다 저의 집을 짓겠어요. 언제든지 당신의 친구가 필요하면 제 집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지만 제인, 당신이 부자이면 당연히 당신을 돌볼 친구도 있을 게 아니요. 아니, 전 자유예요. 돈도 있지만 독립해 있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곁에 있어 주겠단 말이요? 물론이에요. 당신만 지장 없으시다면 전 당신의 이웃, 당신의 간호사, 가정부, 멀어도 좋아요. 책도 읽어드리고 같이 산보도 하고 곁에서 시중을 들며 당신의 눈과 손의 대용이 되어주겠어요. 제가 있는 한은 당신에게 쓸쓸함을 주지 않겠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신을 가다듬고 무언가를 골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이내 쑥스러워졌다. 실은 나는 그가 내가 아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요구하리라는 생각에서 내가 미리 청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의 그런 기분은 조금도 엿보이지 않고 점점 얼굴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나는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할 어리석은 짓을 했음을 깨달았다. 나는 슬쩍 그의 팔에서 풀려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 나를 꼭 껴안았다. 안 돼, 제인. 가면 안 돼.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을 만지고 당신과 만난 행복을 맛보며 당신이 있다는 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았어. 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을 테야. 당신을 놓치지 않겠어. 나의 영혼은 당신을 찾고 있어. 네,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당신 곁에 있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언제까지나 간호사로 있을 순 없잖아. 당신은 젊으니 언젠간 결혼해야겠지. 결혼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야 돼. 만일 전대로의 나라면 그것을 생각하겠지. 그러나 눈먼 병신으로서는. 그는 다시 어두운 얼굴이 되었다. 반대로 나는 전보다 쾌활한 용기를 되찾았다. 그의 말로써 장애가 무엇인지를 안 것이다. 나는 아까의 쑥스러움을 벗고 쾌활하게 입을 열었다. 지금은 누군가 당신을 이전의 당신으로 되돌려 놓아야 해요. 그의 자랄 대로 자란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나는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마치 사자처럼 달라져 버렸어요. 머리는 독수리 날개 같아요. 손톱이 새 발톱같이 되었는지 어쩐지는 아직 못 보았지만 말이에요. 이쪽 팔엔 손톱은커녕 손도 없어. 그는 가슴께로부터 절단된 팔을 내게 보이며 말했다. 그저 끔찍해 보이는 몽뚱한 살덩어리일 뿐이야. 애처로워요. 당신의 눈과 이마의 댄 자리를 보면요. 하지만 이상해요. 그래도 난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되어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을 것 같으니 말이에요. 당신이 형편없는 여자라고 생각할 것 같은 막말을 하면 큰일이지. 자, 잠깐만 놓아주세요. 불도 좀 보고 청소도 해야 하니까요. 불이 활짝 피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오른쪽 눈에 흐릿하게 좀 붉은 안개 같은 게 보이니 말이야. 촛대의 불은요? 아주 흐린 뽀얗게 빛나는 구름처럼만.
저녁 식사는 언제 하세요? 저녁은 먹은 적이 없어. 그래도 오늘 저녁은 잡수세요. 전 배가 고파요. 당신도 그저 잊고 있을 뿐이에요. 메어리를 불러서 나는 다소나마 이 방을 기분 좋게 꾸미게 했다. 그리고 그가 즐길 듯한 식사 준비를 했다. 그의 곁에서 나는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어울림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의 말은 모두가 그를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는 듯 했다. 또한 그렇게 느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의 앞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내 앞에서는 그도 행복했다. 눈은 멀었어도 그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 찼고 희열로 이마는 밝게 빛났다. 얼굴의 윤곽도 부드럽고 따뜻해졌다. 식사 후 그는 내게 여러 가지를 물어왔다.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그러나 나는 부분적으로 간단한 대답만을 했다. 깊은 이야기로서 그의 격정의 마음을 일깨우고 싶지는 않았다. 나의 당면한 임무는 그를 격려하는 일 하나뿐이었으니까. 그는 기운을 차렸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잠시라도 대화가 끊기면 그는 침착성을 잃고 내 손을 찾으며 제인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이런 어둡고 쓸쓸한 밤에 불쑥 이 고독한 난로가로 올 수 있었을까요? 메어리 대신 쟁반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꿈처럼 즐거운 시간을 지내고 있어. 얼마나 희망도 멋도 없는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내왔던가. 누가 그걸 알겠소. 밤낮을 모르며 불이 없으면 춥다고, 먹을 것을 잊었을 때는 배고프다고 느낄 뿐인 매일.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간혹 나의 재인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미칠 것 같은 열망. 그렇지. 당신을 한 번 껴안고 싶다는 욕망은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고픈 욕망보다도 컸었다오. 그런데 그 죄인이 지금 여기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일도 있는가? 이러한 그의 혼란스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평범하고 현실적인 대답만이 그의 마음에 안정을 주리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그의 눈썹에 손가락을 대고서 그것이 불에 탔으니 전처럼 굵게 되어지는 약을 발라주겠노라고 말했다. 친절한 요정 아가씨. 하지만 내게 아무리 잘해줘도 다시 달아난다면 무슨 소용이오. 빚은 있지요? 뭘 하려고, 제인? 이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드리려고요. 이대로는 당신 얼굴이 무서워요. 기분이 나쁜가, 제인? 네, 전처럼요. 여태껏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여전한 심술쟁이군.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당신보다 훨씬 100배나 더 좋은 사람들이요. 당신은 난생 처음 한 번도 갖지 못한 그런 고상하고 세련된 안목과 사상을 가진, 도대체 어떤 놈들과 같이 있었지? 오늘 밤만은 그런 말투는 안 돼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요. 제 얘기를 반만 듣고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마저 해드릴게요. 그건 그렇고 그때는 내가 컵 하나를 갖고 나타나선 안 되겠지요? 생각할 일이야. 구운 햄까지는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달걀이라도 가져와야겠죠? 또 놀리는 건가? 수다쟁이 아가씨. 당신은 지난 12달 동안 전혀 느껴보지 못한 기분을 내게 안겨주는군. 네,
이로써 거뜬히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럼 이만 실례합니다. 사흘이나 계속해서 여행을 했으니 저도 피곤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잠깐만, 제인. 한 가지만 묻겠는데 당신이 있던 집엔 숙녀들만 있었겠죠? 나는 웃으며 도망쳐 나와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좋은 생각이야. 얼마 동안을 초조해함으로써 그분은 기분이 전환될 거야. 라고 나는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아주 일찍부터 그가 일어나 방마다 돌아다니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그는 메어리가 꼭대기 방에서 내려오자마자 미스 에어는 여기 있나? 하고 물었다. 그리고 어느 방에 계시지? 그 방은 침침하지 않나? 일어나셨는지 보고 무슨 볼 일이 없는지 또 언제쯤 내려올지 물어봐요. 아침 식사가 다 되었을 때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내가 들어온 것을 그가 알아차리기 전에 그의 모양을 살펴보았다. 그는 자리에 앉은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나 평온한 표정은 아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남성적인 얼굴에는 지금 지을 수 없는 슬픔으로 해서 주름이 잡혀 있다. 그의 용모는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는 등불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날씨가 좋군요. 아주 밝아요. 나는 말했다. 비도 멎고 푸근해졌어요. 산보도 할 수 있겠어요. 이것만으로도 그의 얼굴에 불이 켜졌다. 환한 웃음이 되살아났다. 역시 있었군. 나의 종달새. 이쪽으로 와요. 당신은 떠나지 않았군. 없어지지 않았어. 숲속의 당신 친구들은 아까부터 지저귀고 있었지. 그러나 그 소리는 내게 아무런 흥미가 없었어. 아침에 솟는 그 태양빛처럼 내가 느끼는 햇빛은 제인이 있는 곳 이외에는 없어요. 나를 의지하는 이 고백에 나는 눈물이 솟아올랐다. 횃대 사슬로 매인 왕자 같은 독수리가 참새에게 자기 모이를 갖다 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수 없는 신세와 꼭 같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울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아침 식사 준비를 했다. 나는 우물한 숲 바깥의 밝은 들판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들의 푸르름이 얼마나 빛나는지 화초며 생나무 울타리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를 그에게 들려주었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마른 덩굴에 그가 걸터 앉았을 때에는 그의 무릎에 앉는 것도 사양하지 않았다. 떨어져 있기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서로가 행복한데 왜 거절할 것인가. 우리의 곁에는 파일럿이 누워있을 뿐 주인은 고요했다. 그가 나를 껴안으면서 갑자기 말했다. 무정하고 야속한 사람, 나를 버리고 가다니. 제인, 당신이 손필들을 도망친 것을 알았을 때의 내 마음, 당신의 방을 조사해보고 돈 한 푼 없이 또 돈이 될 만한 물건조차 가지지 않고 간 것을 알았을 때의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겠소. 나의 애인이 오직 입은 옷 그뿐인 무일 뿐이라. 자, 그 후는 어떻게 되었소? 이야기해봐요. 나는 재촉을 받으며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굶주리고 헤맨 사흘 동안의 이야기는 되도록 간단히 말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그에게 고통을 줄 뿐이므로 내가 이야기한 일부만으로도 그의 성실한 마음은 내게 미안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생활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이 자기에게서 떠나버린 것은 지나쳤다고 말했다. 이 거세고 냉엄한 사회에 당신을 그대로 내맡길 마음이라면 차라리 자기 재산의 반을 주고 키스 한 번의 보답이 없어도 그 편이 훨씬 나았다.
당신은 지금 내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아무튼 제 고통이 얼마나 되었던 간에 그것은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내가 무어하우스에 들어가게 되고 국민학교 선생님이 된 것 등에 이어졌다. 유산을 상속받고 친척을 발견한 것에도 마땅히 언급되었다. 그러자니 도중에 세인트 존의 이름이 자주 튀어나왔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곧 그가 물었다. 세인트 존이라는 사람은 당신의 사촌 오빠인가요? 네. 그 사람 이야기를 당신은 자주 하는데 그는 좋았소? 참 좋은 분이었어요.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좋은 사람? 그것은 훌륭하고 품행이 방정한 50 전후의 남자를 말하는 거요? 세인트 존은 아직 29인거려. 프랑스에서 말하는 주느 앙코르로군. 풋내기. 좋다는 것은 그럼 미덕이 뛰어났다는 것보다 악덕은 범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필요를 모르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위대하고 숭고한 행위를 하고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두뇌는 아마 허약한 편이겠죠? 두뇌는 인류예요. 예민하지는 못했지만 건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교양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사내인가? 세인트 존은 완성된 깊은 학문의 소유자예요. 거동은 당신 취미에 맞지 않겠지? 까다롭고 목사티가 나고. 거동 얘긴 하지 않았지만 온화하고 세련된 신사다운 태도였는거려. 풋내기 목사라면 목을 비끄러맨 것처럼 흰 헝겊을 두르고 바닥이 두터운 군화 같은 걸 신었겠지. 세인트 존은 훌륭한 복장이었어요. 게다가 미남이고 큰 키에 파란 눈과 흰 살결을 가진 전형적인 그리스 사람이에요. 빌어먹을 녀석. 당신이 좋아했나, 제인? 네, 로체스터 씨. 그 말은 아까도 물으셨어요. 나는 물론 나를 힐문하는 그의 의도가 질투에서 온 것임을 잘 알았다. 이 자극은 유익했다. 그의 우울한 가슴의 상처를 잠시 잊게 했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성급히 그 독사를 달래려고는 하지 않았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무릎에 앉아있고 싶지 않겠지, 제인? 이것은 예기치 않은 말이었으므로 나는 물었다. 왜 그래요, 로체스터 씨? 당신이 지금 그려 보인 초상은 좀 지나칠 정도로 압도적인 대조요. 당신은 하나의 우아한 아폴로상을 묘사했고 그것은 당신의 상상에 살아있지 않소. 키가 큰 흰 살결의 파란 눈을 가진 그리스적인 프로필. 당신의 눈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벌칸이요. 검은 살결에 어깨가 넓은 대장장이에 어울리는 사나이. 게다가 이젠 눈 먼 병신이라는 것도 생각지 않으면 안 돼. 저는 지금껏 그것을 몰랐군요. 그러고 보니 정말 벌칸 비슷도 해요. 좋소. 그렇다면 언제든지 출발하시오. 그러나 가기 전에 하고 그는 앞서보다 더욱 힘있게 껴안으며 말했다. 단지 한두 마디만 더 이야기해 주시오. 어떤 것을요, 로체스터 씨? 그래서 다음엔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다. 세인트 존은 당신이 사촌 동생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모튼의 여선생님이 되게 했소? 매일같이요. 당신은 학교 근처의 집에 살았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왔었소? 네, 때때로. 해가 진 후에도? 한 번인가 두 번쯤. 잠시 침묵한 후에 그는 다시 물었다.
사촌간인 것을 알고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몇 달이나 돼요. 5달이었어요. 리버즈는 한 집의 부인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았소? 네, 우리는 안방에서 함께 공부했으니까요. 그는 창가에서, 우리는 방 가운데의 테이블을 사용했지요. 그는 공부에 열심했나요? 네, 무척. 무엇을? 인도어요. 그는 당신에게 뭔가 가르치진 않았소? 인도어를 약간. 리버지가 당신에게 인도어를? 네, 그랬답니다. 그건 또 무슨 이유일까? 당신에게 인도어가 무슨 소용이어서? 그는 나를 인도로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군. 그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 네, 제게 구혼을 했어요. 괜한 소리야. 날 골려주려고 잘도 그런 소리를 하는군. 말하기는 죄송하지만 사실이에요. 세인트 존은 끈기 있게 되풀이해서 당신과 같을 정도로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제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가주시오. 도대체 얼마나 같은 말을 되풀이시킬 거요? 왜 이렇게 내 무릎에 앉아 있는 거요? 가달란 말이야. 저는 있고 싶어요. 아니야, 있고 있을 리가 없지, 제인. 당신 마음은 지금 나에게 있지 않고 사촌인 세인트 존에게 가 있어요. 방금까지만 해도 나는 제인이 오직 나 하나만의 것인 줄 알았건만 그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은 몰랐소. 그러나 한탄해서 뭐 하겠소. 제인, 가요. 가서 리버즈와 결혼해요. 그러시다면 아무쪼록 저를 놓아버리세요. 떠밀어버리세요. 제 쪽에서 당신 곁을 떠날 마음은 없으니까요. 제인, 나는 지금도 당신의 목소리며 그 어투가 좋아요. 그 목소리는 너무도 거짓없이 들려서 내게 새 희망을 안겨주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는 다시 1년 전에 나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요. 그러나 난 바보가 아니지. 가주시오. 어디로 가라시는 거예요? 당신의 길로. 당신이 선택한 남편과 함께.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야 물론 세인트 존 리버즈지. 그는 제 남편이 아니에요. 또 남편으로 맞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그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가 내게 결혼하자고 한 것은 다만 내가 선교사의 아내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내게는 더없이 냉엄한 사람이에요. 그의 곁에선 난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내겐 조금도 애착을 가지지 않고 있는 거려. 내겐 아무 배려도 젊음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몇 가지 쓸모있는 정신적 특징을 인정하지요. 그런데도 저더러 그 사람에게 가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서리를 치고 본능적으로 눈은 멀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주인에게 매달렸다. 그는 웃었다. 뭐야, 제인. 그게 정말인가? 당신과 그의 관계는 그랬었소? 절대로. 질투 따윈 할 게 못 돼요. 저는 당신의 슬픔을 잊게 해주려고 좀 놀려댔을 뿐이에요. 화내는 것이 한탄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서요. 제 마음은 송두리째 당신 거예요, 로체스터 씨. 당신께 바친 것이었고 운명이 당신에게서 나를 쫓아내어도 역시 당신 곁에 남는 거예요. 다시금 그는 미소 지었다. 나는 그에게 위로를 준 것이다. 당신은 친구지간의 얘기를 했을 뿐이군, 제인. 네, 친구 사이에.
나는 약간 망설였다. 왜냐하면 나는 친구 이상의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그가 나를 도와주었다. 그렇지, 제인. 난 아내가 필요해. 어머, 그러세요? 왜? 뜻밖으로 들리요? 물론이에요.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잖아요. 듣고 싶지 않은 뜻밖의 이야기요?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른 거지요. 제인, 당신이 골라줘. 나는 당신의 결정에 따를 테야. 그럼 말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성을. 난 말하겠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성. 제인, 나와 결혼해 주겠소? 네, 하고 말고요. 불쌍한 장님. 손을 끌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나이와? 네. 병신이야. 당신보다 20살이나 많고 당신이 시중을 들지 않으면 안 돼. 네, 그래요. 정말이요, 제인? 네, 진정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신이여, 나의 제인에게 축복과 보답을 주소서. 로체스터 씨, 만일 내가 내 평생에 선한 일을 했다고 하면, 만일 선한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저는 이미 보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는 일은 저로선 이 지상 최고의 행복을 얻는 일이니까요. 그것은 당신이 희생을 즐기기 때문에. 희생요? 제가 무엇을 희생하나요? 굶주림에는 음식을, 기대에는 만족을 얻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입술을 대고 자기가 믿는 것 위에 안식의 특권을 얻는 일이 왜 희생이 되나요? 그렇다면 희생은 기쁜 것이네요. 그리고 나의 무력을 인내하는 거라오, 제인. 나의 결함에 눈을 감아야 한다오. 그런 것은 제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로서는 당신의 도움이 될 현재가 당신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소중해요. 제인, 나는 여태껏 남의 도움을 받거나 인도되는 것이 싫었는데, 그러나 이젠 괜찮을 것 같소. 제인의 조그만 손가락에 내 손이 잡힌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제인은 내게 안성맞춤이야. 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에 들까? 발끝에서 머리끝 모든 것이. 그렇다면 이제 망설일 건 없소. 우리 곧 결혼합시다. 그의 얼굴과 말에는 열의가 담겨졌다. 이전의 성급함이 다시 되살아났다. 제인, 우린 당장에 하나가 돼야 하오. 이제 허가증이 필요하겠지? 그것으로 우리의 결혼은 성립하는 거야. 숲속을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쪽이 그늘이 지니까. 그는 내 말을 건성으로 지나치고 자기 의사만을 쫓아갔다. 제인, 당신은 나를 신앙도 없는 불안당으로 알고 있곤 그래. 하지만 난 현재 대자 대비로 오신 신에 대한 감사로 가슴이 충만하여 있어. 신은 인간보다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지. 나는 과오를 범했소. 내 순진한 꽃을 밟을 뻔했어. 전능하신 신은 그 꽃을 내게서 빼앗아갔소. 그래, 나는 그에 반항하여 하늘의 뜻을 저주하려 했으나 신의 정의는 바른 길에 있었던 거요. 재앙이 몸을 뒤덮고 나는 죽음이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왔소. 신의 징벌은 절대적이었지. 나는 영원히 한 걸을 잃고 말았소, 제인.
최근에 들어와 나는 내 운명 속에 신의 손길을 인정하게끔 되었소. 희한과 참회를 경험하고 조물주에 대한 반항 대신에 짧긴 하지만 진정 어린 기도를 드리게 되었소. 며칠 전인가, 아니 날짜까지도 나는 기억하오. 나흘 전 월요일 밤이었소. 이상한 기분이 스며 광기 대신에 비애가 슬픔이 시야를 덮은 어둠보다도 더욱 짙은 우울함으로 문득 당신은 벌써 전에 죽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소. 아마 11시에서 12시 사이쯤 되었을까? 괴로운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신께 기구했소. 신이여, 원하시거든 이 목숨도 가져가시오. 그리고 내세로 날 데려다 주시오. 난 거기서 죄인을 다시 만날 희망이 있으니. 하고 나는 내 방의 창가에 앉아 있었어. 열려진 창문으로 상쾌하고 향기로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지. 아주 안개처럼 엷은 빛으로 나는 달이 솟은 것을 알았소. 제인,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 영혼과 육신이 일치하여 당신을 그리고 있었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내 전부의 소망이 입속에서 새어나와 말이 된 거라오. 제인, 제인! 하고 그것을 소리내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제인. 만일 누군가 들었다면 날 미쳤다고 했겠지. 나는 정신없이 힘껏 그 말을 했으니. 그것이 지난 월요일 밤 12시 가까운 때 일이었다고요? 그렇소. 하지만 시간이 무슨 문제요. 그 다음이 이상한 거요. 당신은 날 미신가라 할 테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지요. 내가 제인 하고 외쳤을 때 어디서 들려왔는지도 모르지만 하나의 목소리가,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누구의 목소리인지 잘 알고 있어. 대답한 것이요. 가겠어요. 기다려주세요. 하고. 그리고 잠시 후 바람결에 들려온 말은 어디 계세요? 였어. 제인, 그것은 바로 당신 목소리였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내 마음에 새겨놓은 심상을, 관념을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실로 설명하기 어렵소. 어디 계세요? 하는 말은 산속에서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 왜냐하면 골짜기로부터 메아리가 같은 말을 되풀이한 것을 나는 들었기 때문이요. 강한 바람이 내 눈썹을 서늘하고도 상쾌하게 불었던 듯도 생각돼요. 어딘가 황야처럼 쓸쓸한 곳에서 우리 둘은 만나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그 시각에 당신은 잠들어 있었겠지, 제인. 또는 당신의 영혼이 내게로 와 나를 위로한 것인지도 모르지. 나는 분명히 당신 목소리를 들었으니 말이오. 이것은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처럼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건 당신의 목소리였어. 그 월요일 밤에 나도 분명히 그 신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은 바로 그의 소리에 답한 내 목소리인 것이다. 나는 로체스터 씨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것에 대한 아무것도 고백하지는 않았다. 이 우연의 일치에는 사람 사이에 이야기되고 토론되기에는 너무도 우습고 형언치 못할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무언가를 얘기한다면 틀림없이 내 말에 상대는 심각한 인상을 받으리라. 가뜩이나 상하기 쉬운 그 마음이 초자연적인 일로 해서 더욱 그래야 할 이유는 없으니.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나의 가슴 속에 숨기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쳤다. 나의 주인은 말을 계속했다. 어젯밤 너무나 뜻밖의 당신이 내 앞에 왔었을 때 내게는
당신이 단지 목소리와 환영으로 그 한밤중에 속삭임과 산울림이 사라진 것처럼 곧 침묵과 소멸 속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신께 감사하오. 환영이 아닌 것을 알았어. 그래, 누구보다도 신께 감사드리오. 그는 나를 무릎에서 내려놓고 일어나 경건히 모자를 벗으며 보이지 않는 눈을 아래로 깔고 말없이 기도를 드렸다. 마지막 구절만이 들려왔다. 조물주여, 감사합니다. 심판 때에도 신은 자비로 대하셨나이다. 구세주여, 간절히 비오니 이제부터는 지금껏 살아온 것보다 광명된 나날을 누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는 손을 내밀어 거리낌 없이 내게 안내를 부탁했다. 나는 그 사랑스러운 손을 잡아 입을 맞춘 다음 나의 어깨에 올려놓았다. 그보다 키가 작은 나는 그의 지팡이나 인도하는 손이 되기에 적합했다.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가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와 결혼했다. 그와 나, 그리고 목사와 서기, 네 사람만이 입회한 조용한 혼례였다. 교회에서 돌아와 내가 별장 저택으로 들어가자 메어리는 점심 준비를 하고 존은 칼을 갈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메어리, 난 오늘 아침 로체스터 씨와 결혼했어요. 메어리는 얼굴을 들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난로에서 구워지고 있는 닭에 그녀는 국물을 끼얹고 있었는데 그 국자를 허공에 든 채 한참 동안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와 똑같이 존의 칼도 숫돌 위에서 쉬고 있었다. 이윽고 메어리는 굽어져가는 고기 위에 머리를 숙이고 다만 이렇게 말했다. 네, 그러세요. 그거 참. 존을 돌아보니 그는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띠고 말했다. 메어리한테 나는 말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난 잘 알고 있었지요. 주인님은 오래 기다리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그것은 주인님을 위해 퍽 다행한 일이니 반갑습니다, 에어님. 그는 머리를 깊이 숙여 보였다. 고마워요, 존. 로체스터 씨가 당신과 메어리에게 이것을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의 손에 5파운드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곧 부엌을 나왔다. 잠시 후에 내가 이 밀실 앞을 지날 때 다음과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무리 훌륭한 귀부인이라도 주인님께는 저 사람만큼 더 좋은 사람은 없을 거야. 굉장한 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 볼품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만은 극히 좋은 편이거든. 게다가 주인님께는 굉장한 미인으로 비춰지는 모양이에요. 나는 무어하우스와 케임브리지에 곧 이 소식을 적어서 편지를 내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의 자세한 설명을 적었다. 다이애나와 메어리는 이 일에 무조건 찬동의 뜻을 표했다. 다이애나는 나에게 신혼여행이 끝나기까지는 기다리겠지만 그것이 끝나는 즉시로 만나러 오겠다고 전해왔다.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고 해요, 제인. 하고 로체스터 씨는 내가 편지를 읽어주자 말했다. 우리의 신혼여행은 일생을 두고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 기다리다가는 끝도 없지. 세인트가 나의 편지에 회답을 주기는 6개월 후의 일이었다. 그는 로체스터 씨나 내 결혼에 대한 것은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 그의 편지는 아주 딱딱하긴 했으나 호의에 넘쳐 있었다. 그 후에도 그는 규칙적으로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나의 행복을 바라고 내가 신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속에만 급급한 인간 중에 하나가 아님을 믿어주고 있었다. 아델을 맡긴 학교 규율은
그녀의 나이에 비해 너무도 엄격하고 학과 역시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가정교사가 되어볼 생각이었으나 현실로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나의 시간과 관심, 모든 것을 남편이 차지한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규율이 조금은 덜한, 내가 가끔 찾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도 있는 그런 학교로 옮겼다. 그녀는 얼마 안 가서 새 학교에 정을 붙였으며 공부에도 많은 진전을 보였다. 커갈수록 건전한 영국적인 교육이 그녀의 프랑스적인 결함을 많이 교정하여 졸업 후 그녀는 내게 좋은 반려자가 되었다. 솔직하고 상냥한 예의 바른 아가씨가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랐다. 결혼 생활의 경험에 대하여 그리고 이야기 속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약간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자 한다. 지금 나는 결혼 10년에 접어들었다. 나는 내가 더없이 행복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남편은 나의 생명이며 나는 그의 생명이다. 나 이상으로 그의 곁에서 살았던 여성은 없다. 남편의 뼈를 뼈로 삼고 살을 살로 삼아서 나 이상으로 그에게 절대적인 여자는 없다. 로체스터 씨는 결혼한 후 2년 동안은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더욱 우리 사이를 밀접하게 해주었다. 그 즈음에 나는 현재도 그의 오른팔인 것처럼 그의 눈이었다. 글자 그대로 그가 번번이 나를 그렇게 부른 것처럼 나는 그의 눈동자였다. 그는 나를 통해서 자연을 감상했고 책을 보았다. 그러고 나는 그를 위해서 외계를 보고 나무며 강물, 구름, 햇빛의 모양 같은 것, 우리들 눈앞의 풍경이나 주위의 기상을 말로 바꾸어 그를 위해 책을 읽고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인도했다.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 시중을 받는 일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내가 그를 그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나의 뜻에 의한 시중을 받는 일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그의 말대로 한 장의 편지를 쓰고 있는 내게로 다가와서 그가 얼굴을 바짝 대고 말했다. 제인, 당신은 꽤 번쩍거리는 목걸이를 하고 있군요. 나는 황금의 시계줄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옷은 엷은 하늘색이야? 그 말대로였다. 그는 한쪽 눈에 덮여진 어둠이 확실히 좀 덜한 것 같다고 내게 말했다. 남편과 나는 런던으로 나왔다. 그는 이름 있는 안과 의사의 치료를 받은 끝에 결국 그 한쪽 눈의 시력을 되찾았다. 이제 그는 손을 잡지 않고도 걷게 되었고 하늘도 이미 공백이 아니며 대지도 이젠 공허가 아니었다. 첫 아들을 처음으로 품에 안았을 때 그 사내에는 이전의 그처럼 크고 반짝이는 까만 눈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다시금 진심으로 자비로우신 신이 심판을 늦춘 것임을 확인했다. 리버즈의 자매, 다이애나와 메어리도 제각기 결혼했다. 다이애나는 해군 대위와 그리고 메어리는 목사와 두 사람은 모두 오빠의 대학 동창으로서 그 학식이나 신념은 그녀들과 맺어지기에 썩 잘 어울렸다.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그들은 우리를 만나러 오고 우리도 그들을 방문하곤 한다. 세인트 존 리버즈는 영국을 떠나서 인도로 갔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그 길로 들어서서 어떠한 곤란과 위험에도 굽힐 줄 모르고 오직 견고하고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정력과 열성과 진실을 다하여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아마 앞으로도 결혼할 일은 없으리라.
그 자신은 이제까지 충분히 노고를 겪어왔다. 그리고 그 노고도 끝에 다다랐다. 그의 빛나는 태양은 분주히 넘어가고 있다. 나는 언젠가는 모르는 사람의 손으로부터 쓰여진 편지가 하느님의 선량하고도 충실한 종이 마침내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알려오리라는 걸 짐작하고 있다. 또한 이 때문에 무엇을 슬퍼할 것인가.